한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캄보디아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뻔뻔한 태도로 한국의 경고를 무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발바닥에 불이 붙은 듯 범죄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작전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주변국들이 항의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캄보디아가 한국이 직접 나서자 다른 나라가 된 것처럼 급변한 것입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동남아 각국은 이게 바로 진짜 국력의 차이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마디 하자 움직이지 않던 캄보디아가 뒤집히는 모습을 본 주변국들은 지금까지 누구도 손을 못 대던 그 범죄의 뿌리를 한국이 단숨에 흔들어버린 것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동남아의 범죄 허브로 악명 높았습니다. 대낮에도 납치와 폭행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서로를 믿지 못한 채 살아가는 무법천지, 이른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곳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직접 움직이자 캄보디아의 공권력이 꿈쩍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무장인력을 파견하고 송환작전을 주도하면서 그동안 손도 대지 못했던 거대한 범죄단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의 규모는 역대급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구금되어 있던 한국인 64명이 송환 대상에 올랐고 이들을 호송하기 위해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된 무장경찰은 19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인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들을 모두 송환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동안 범죄자들의 안식처로 불리던 캄보디아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감시 아래서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동남아 각국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태국에서는 한국이 드디어 해냈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태국 역시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납치, 감금 피해가 심각했지만 자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년간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해도 캄보디아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단 한 번 나서자 그 거대한 범죄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태국의 언론들은 한국은 진정한 국가의 힘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며 연일 보도했고 현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이 동남아를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범죄 조직과 결탁해 있던 권력층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치 스캔들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단호한 대응이 있습니다. 외교적 압박, 실질적 제재, 그리고 현지 작전까지 병행하며 한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드리면 끝까지 간다는 메시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죠.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의지가 어떻게 국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지를, 그리고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한국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진주라 불렸던 캄보디아는 이제 더 이상 그 이름이 무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앙코르와트와 미소 짓는 관광지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대신 사람을 속이고 팔아넘기는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잔혹한 범죄들이 길거리에서는 납치와 감금이 대낮에 벌어지고 경찰조차 손을 대지 못합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도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정부, 언론, 심지어 지역사회마저 범죄와 공생하는 기괴한 구조가 자리 잡은 곳이 바로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이곳의 범죄단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도 프놈펜 주변과 시아누크빌, 그리고 국경지대 곳곳에는 거대한 불법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고 그 안에서는 납치된 사람들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마약 거래, 불법 온라인 도박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전기도 끊기지 않고 인터넷은 위성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심지어 무장경비병이 내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안에 또 다른 국가입니다. 이러한 범죄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권력층과의 유착입니다. 캄보디아의 일부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은 이 범죄단지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범죄 조직에 토지를 내주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뇌물로 받아 챙겼습니다. 범죄가 커질수록 권력층의 주머니도 불어났고 결국 국가 시스템 전체가 썩어버린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이 구조를 경고했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귀를 닫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단지에서 수익을 얻는 고위 인사들은 외교 석상에서 투자라는 이름으로 이를 합리화했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이상 일반적인 국가로 볼 수 없습니다. 법과 정의가 작동하지 않고 공권력이 범죄와 거래하는 곳이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동남아의 소말리아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은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긴 채
이 불법 단지에 갇혀 있었지만 그 누구도 구출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여러 차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항의했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직접 군 경력을 동원해 송환 작전을 개시하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의 권력층조차 당황할 만큼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캄보디아 경찰이 범죄 단지에 대한 대대적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에는 현지 경찰과 결탁해 있던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스스로 만든 늪에 빠졌습니다. 국가 이미지가 추락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며 관광 산업은 붕괴 직전입니다. 국제사회는 캄보디아를 더 이상협력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국, 범죄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개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제재 명단에 오를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동남아 여러 국가가 포기한 문제를 외교, 정보, 군사력을 총동원해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동남아 전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오만한 권력층이 한국의 단호한 힘 앞에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지금 세계는 묻고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는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정의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주도한 첫 번째 송환 작전은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닌 실제 현장 개입을 통한 전례 없는 작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검거된 64명의 한국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자였고 일부는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해 조직의 자금 흐름과 배후 인맥까지 추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그 규모와 실행 속도였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 현지에 무장경찰 190여 명을 파견해 송환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외국 영토에서의 대규모 무장 지원은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에 밀려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한국은 공항, 항만, 교통 요충지까지 봉쇄하며 범죄자들의 도주를 차단했고 수송기와 헬기를 동시에 동원해 이들을 국내로 이송했습니다. 송환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캄보디아 전역이 술렁였습니다. 정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범죄 근절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냉소가 퍼졌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조직력과 실행력은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남아 전역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아무리 위험한 지역도 변한다. 한국의 개입 이후 태국, 라오스, 미얀마에서도 유사한 송환작전 논의가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태국 정부는 즉시 한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미얀마 군부는 KK 파크 단지를 급습해 2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대응이 도화선이 되어 동남아 전역에 반범죄 연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년간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귀국 소식을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줬다. 다시는 이런 땅에 한국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끝까지 국민을 지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내부에서는 한국의 개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세력이 존재했습니다. 일부 권력층은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했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이 끊기자 혼란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송환 작전 직후 캄보디아 현지 언론에서는 한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난성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들의 배후에는 범죄 세력의 자금이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한국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이번 작전은 내정 간섭이 아니라 국제범죄에 대한 합법적 대응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추가 송환 작전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결단력에 찬사를 보냈고 외신들은 이를 동남아 질서를 재편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캄보디아의 한 정치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한 것이 아니다. 동남아 전체의 법의 권위가 무엇인지 상기시켰다. 그 말처럼 이번 작전은 단순한 구조활동이 아닌 정의와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직 하나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에는 타협이 없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보여준 힘이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문제는
단순히 범죄의 확산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국가의 권력 구조 자체가 범죄와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고위층이 범죄 단지에 투자하고 정치인이 범죄 수익을 공유하며 군 장성들이 보호막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범죄는 통제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국제인권조사기관인 휴머니티 리서치 컨설턴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경고해왔습니다. 보호소에 따르면 캄보디아 여당 엘리트층이 범죄 네트워크를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 세력이 처벌받지 않은 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 상원 의원, 심지어 훈센 전 총리와 그 아들 혼마네트 현 총리의 측근들까지도 범죄단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대재벌 천재 회장은 초국적 범죄 조직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었고 그는 오랫동안 훈센 일가의 비공식 고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중국 산동성 출신의 범죄자 완코코이는 캄보디아 군부에 뇌물을 제공하며 범죄 수익을 나누고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치, 군사, 경제가 얽힌 거대한 부패 구조가 바로 오늘날의 캄보디아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의 썩은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외부에서 압박을 가해도 범죄는 형태를 바꾸어 되살아납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 경찰의 단속 이후 많은 범죄자들이 체포되지 않고 라오스나 미얀마로 도주했습니다. 국경 지역은 울창한 밀림으로 이루어져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무장 분쟁으로 인해 정부의 통제가 전혀 닿지 않는 무국적 지대입니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이용해 국경을 넘고 다시 새로운 범죄 거점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를 잡지 못하면 동남아 전체가 무너진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한 범죄 조직들은 태국, 라오스, 미얀마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한 보이스피싱을 넘어 납치, 감금, 강제 노동까지 이어지는 국제 범죄망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 결과 동남아는 점점 한국인 킬링필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으로 방문했다가 사라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기업인이나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중심에 바로 캄보디아의 부패한 권력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다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공조망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한국과 함께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와 국제 NGO들도 연합하여 캄보디아의 권력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국제 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비판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이 보여준 행동력과 국제사회의 연대가 캄보디아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층은 점점 고립되고 범죄 조직의 자금줄이 끊기며 내부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일부는 이제서야 진짜 적이 누구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운명은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그들을 감시하고 있고 한국은 끝까지 이 문제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범죄 단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패한 국가 시스템 전체를 향한 정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선봉에 선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캄보디아의 불길은 이미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단속의 손길이 닿기 전에 국경을 넘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로 흩어졌습니다. 이들은 국경을 따라 새 거점을 세우고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머리를 잘라도 다시 자라는 괴물처럼 동남아 전역이 하나의 거대한 범죄의 생태계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가 급습한 KK파크 단지는 그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건물만 200채, 조직원 2,200명, 그중 상당수가 중국, 한국, 태국 국적의 인물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위성 인터넷 장비인 스타링크 수신기 30대가 압수되며 범죄의 첨단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전화 피싱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위성망을 이용해 위치를 숨기고 암호화된 통신으로 국제 금융망까지 침투했습니다. 범죄가 기술과 결합하자 국경의 개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납치 사건이 거의 보고되지 않았던 태국이 최근 들어 급격히 범죄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납치감금 사건이 0이던 나라에서 올해 9월 기준 수십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빌라를 빌려 피싱 조직을 운영하고 내부 인원을 감금한 채 범죄에 동원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작년 7월 태국 경찰이 검거한 36명 규모의 피싱 조직에서는 중국인 총책 2명과 함께
다수의 한국인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직원들은 하루 18시간 이상 일하며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탈퇴를 시도한 이들은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일부는 생명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20대 한국인 김모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쇠파이프로 맞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태국 언론은 이를 현대판 노예 시스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 전역이 범죄의 사슬로 묶인 원인은 명확합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부패와 무능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단속을 피한 조직들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근거지를 세우며 그들이 퍼뜨린 범죄 기술과 네트워크가 주변국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인을 겨냥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결코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청, 국정원이 공조체계를 강화하며 태국, 라오스, 미얀마 당국과 연합작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현지 경찰에 첩보를 제공하고 불법 단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한국이 나서자 각국의 수사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정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작전에 참여하겠다고 밝혔고 태국 역시 한국 경찰과 공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그 결과 동남아의 범죄 지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에 숨어도 잡힌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인은 좋은 먹잇감이란 말이 돌던 범죄 세계에서 이제는 한국인을 건드리면 끝장난다는 공포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이 아닌 실행력의 힘으로 동남아를 바꾸고 있습니다. 외교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캄보디아와 주변국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대응은 외교나 치안의 범위를 넘어 경제적 제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급소를 정확히 찔러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중 가장 상징적인 분야가 바로물 관리 사업입니다.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가 넘쳐나는 열대 지역이지만 정수 기술이 없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온 유일한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5년간 캄보디아와 함께 총 2,680만 달러 규모의 물관리 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건설, 식수, 공급망, 위생시설 개선, 재해 대응형 수자원 관리까지 포함된 대규모 ODA 프로젝트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의 기술로 설계된 스마트 수처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UN 개발계획과 협력해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를 포함한 메콩강 유역 전체의 물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번 사태로 멈췄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 이후 한국 정부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지에서 예정되어 있던 시범 행사와 이전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여행경보, 4단계, 직여행금지가 발령되면서 현장에 남아있던 한국 기술자들과 연구원들도 긴급 귀국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의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캄보디아의 지방도시 상당수는 한국의 기술과 자금으로 운영되는 정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공급이 끊기면 곧바로 식순환이 발생하고 이는 보건위기와 경제 붕괴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인도주의적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어떠한 협력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제사회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UNDP와 UNICEF는 한국이 빠지면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없다며 지원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한국을 배신하고 범죄와 결탁한 결과가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이미 붕괴 직전이고 해외 투자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화폐 가치는 수직 하락하고 있으며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 개발 프로젝트도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냉정하지만 명확합니다. 배신에는 책임이 따른다. 한국은 과거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대신 정확한 데이터와 국제법, 그리고 압도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재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확립입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력은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 속에서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바로 실행력과 신뢰가 국력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캄보디아의 몰락은
단순한 한 나라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한국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정의를 집행하는 나라가 되었고, 피해를 당하던 나라가 이제는 국제사회의 규범을 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끝으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정의는 느릴지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한국은 그 진리를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범죄와 결탁한 정권은 한국의 경고를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세상이